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창비 2-4단원 보지 못한 폭포라는 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단원들은 모두 10분의 영상으로 제작되었는데 2-4단원부터는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문제풀이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영상이 30분 이상이 될 거예요. 따라서 좀 길어도 천천히 자세히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출제 유형 베스트를 볼게요. 실제로 창비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들의 시험지를 취합해서 파악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작품 그리고 이 단원에 실린 학습 활동이 모두 교술 관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술 관례의 특성과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어요. 이렇게 최다 빈출 유형을 분류해뒀는데요. 서술상의 특징과 관례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는데 특히 학습활동에 제시된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와 보지 못한 폭포를 비교하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두 작품은 모두 교술갈래에 속하므로 교술갈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가에는 보지 못한 폭포를 제시하고 나에는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를 제시한 후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제가 많이 된 유형은 최다 빈출 유형 2를 볼게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내용 일치 유형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두 작품은 경험과 깨달음이 나오는 수필이에요. 여기서 글쓴이의 깨달음은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곧 주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험과 깨달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글쓴이를 비롯해서 이 보지 못한 폭포에 나타나는 자익과 노인, 황씨, 그리고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나오는 노인 목수와 차칠이 등 인물들의 행동과 태도 등을 묻는 문제. 예를 들어서 자익이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인물들이 한 것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많이 출제되었어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물들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문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에서는 윗글의 글쓴이가 당부하고 싶은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바로 글쓴이의 깨달음이자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식으로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 그리고 구절 중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억에서 미음 중 내용상 가장 연관성이 적은 것은 기억에서 미음 중 의미가 서로 통하는 것끼리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뭐 단순히 사전적 의미를 묻는 이런 문제도 출제됐고요. 그러면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지문을 분석을 해 본 다음에 방금 본 이런 기출 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골라서 풀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풍패동의 동쪽은 바로 느맘곡이다.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 소월석 아래에 이르러 대천으로 들어간다.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아주 가깝지만 특별한 점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하루는 마을 주민 황 씨가 아우 자익에게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몹시 기이하다고 말해 주었다. 자익이 내게 알려주기에 마침내 흔연히 함께 갔다. 아우 대유와 조카 인상과 악상이 따라왔다. 세 사람은 모두 말을 타고 두 아이는 걸어갔다. 이게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폭포를 보러 가게 된 계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풍패동이라고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해서 글쓴이의 경험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기도 해요. 서술상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죠. 글의 글쓴이는
황 씨가 자익에게 폭포에 대해 한 말을 자익으로부터 전해 듣는 거예요. 황 씨로부터 바로 직접적으로 전해 들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 황 씨가 나에게 직접 들려준 폭포 이야기는 일행이 폭포를 찾아가게 된 동기가 되었다라는 틀린 선지가 제시되기도 했어요. 황 씨가 나에게 직접 들려준 게 아닌 거 주의해야 합니다. 어쨌든 황 씨는 일행들에게 여행의 동기를 부여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흔연히라는 어휘가 사용되었는데요. 흔연히는 기쁘거나 반가워 기분이 좋게라는 뜻이에요. 자익에게 폭포 이야기를 듣고선 흔쾌히 따라갔다는 거죠. 어휘를 묻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생소한 어휘들 꼭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5명과 함께 폭포를 보러 산으로 갑니다. 그 다음 볼게요. 골짜기 어귀에 이르자 인가 서너 채가 보였다. 산을 등진 채 물을 두르고 있어 밭두둑과 울타리가 썰렁했다. 문을 두드리니 한 구부정한 노인이 나왔다. 수염과 눈썹이 온통 휘어 7, 80세쯤 되어 보였다. 폭포가 어디에 있는지 묻자 지름길을 가리키며 들어가는 길을 아주 자세히 일러주었다. 노인이 바로 폭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자세히 일러주었대요. 노인의 말을 듣고선 이제 골짜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골짜기 안으로 1, 2쯤 들어가서는 말을 풀밭에 놓아두고 지팡이를 짚고 나아갔다. 왜냐하면 말이 들어가기 힘든 험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얼마 안 있어 너럭바위 하나가 보이는데 비탈이 져서 앉을만 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지금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지금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글쓴이가 이동하는 경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이 그 위를 쟁글대며 흘렀다. 소나무 두 그루가 이를 덮고 있어 기이하고 장한 데다 울창하게 가지가 뻗어 있었다. 곁에는 단풍숲이 있는데 또한 높고 컸다. 잎이 한창 선홍빛이었으므로 동행들이 문득 몹시 기뻐하였다. 이 속에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글쓴이와 일행들은 폭포를 보러 가는 길에 생각지도 못하게 만나게 된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고선 지금 감탄을 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기뻐하였다라고서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는 감각적인 단어를 활용해서 골짜기 안의 경치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제시되었었고, 수능형 문제는 보통 작품과 다른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선지에 다른 작품들을 제시하거나 보기에 다른 작품을 제시해서 2개 이상의 작품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많이 출제됐어요. 이런 식으로 윗글과 유사한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것은 윗글에서는 이 단풍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죠. 따라서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드러내는 시어가 사용된 시를 선지에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자연에 대해서 감탄하고 기뻐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자연에 대한 감탄과 예찬이 나타나는 작품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의 상황, A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방금 본 부분. A의 상황 및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그리고 대상을 대하는 글쓴이의 태도가 A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음을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오솔길이 굽이굽이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좋은 곳을 얻게 되니 나아가면 갈수록 더 기뻐할 만했다. 가면 갈수록 더 기쁘대요. 이 상황과 관련된 사자성어로 점입가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제시되었습니다.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폭포로 들어가는 길은 놓쳐서 찾지 못하고 그저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5, 6리쯤 갔는데도 폭포는 종래 찾을 수가 없었다. 지쳐서 바위 위에 앉아 산과일을 따서 먹으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맷뿌리는 빙 둘러서고 산마루는 첩첩인데 시내 골짜기는 깊고도 그윽해 바라다 보이는 것은 온통 서리 맞은 숲에 붉고 누런 단풍뿐이었다. 여기서 또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었고 단풍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단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북쪽은 경계가 더욱 그윽이 빼어나 바라보니 은은하여 마치 신기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지라 마음이 몹시 즐거웠다. 여기서 즐거웠다라고선 또 글쓴이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네요. 길을 헤매다가 쉬면서 바라본 그윽한 풍경에 마음이 즐겁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는 것을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을 읽어볼게요. 날은 이미 뉘엿해졌지만 여기에서 시간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점점 이제 해가 져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공간의 이동에 따라도 전개돼요. 이 두 개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을 보인다. 하루 동안의 경험과 감상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다. 여정에 따른 견문이 드러나는 기행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이 내용 전개 방식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1단원에서 배웠던 비라는 시가 있어요. 이 비도 비 내리는 전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묘사하였죠. 따라서 보지 못한 폭포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 작품을 엮어서 출제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한 작품 한 작품 공부해 나갈 때마다 내가 전에 공부했던 작품과 이 작품이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비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보기가 제시된 생소한 작품이 제시된 문제도 보다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게요. 또 폭포를 놓칠 수 없어 다시금 옛길을 따라서 내려가 비로소 한 갈래 좁은 길을 찾았다. 앞서 노인이 일러준 것과 비슷해서 시험 삼아 그 길을 따라가 보았다. 얼마 못 가 바로 산등성이로 점점 올라가기만 했다. 마침내 폭포가 있는 곳은 알 수가 없었다. 아까 만났던 노인이 일러준 대로 가고 있긴 한데 계속 산 등성이로 올라가기만 하고 폭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노인이 알려준 폭포로 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골짜기 암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대요. 자익이 먼저 시내로 내려갔다가 이곳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자익의 말인 거죠. 자기가 폭포를 보았다 하므로 어찌 생겼더냐고 묻자 검은 바위가 드높게 겹겹이 포개져 있는데 약한 물줄기가 이를 덮어 조금도 볼만한 게 없다고 했다. 즉 자익이 폭포를 보고 왔는데 너무 약한 물줄기고 황씨가 말해준 대로 기이한 폭포가 아니라 볼만한 게 없는 폭포다라고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글쓴이와 대유가 서로 보면서 입을 벌려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런 것을 구경하자고 발품을 팔겠는가? 이 말은 즉, 볼만한 것도 없는데 이 약한 물줄기를 구경하자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냐고. 더 이상은 나아갈 필요가 없다. 그냥 가자. 안 보겠다라는 말이죠. 마침내 가지 않고 돌아와 비탈진 바위 위에서 밥을 먹었다. 그래서 자익의
이렇게 말을 듣고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유턴한 겁니다. 그리고 다 바위 위에서 밥을 먹었대요. 여기서도 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죠. 이렇게 골짜기 어귀, 골짜기 안, 그리고 바위 위까지 공간의 이동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자익이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 이후로 마땅히 천하에 말만 번드레한 못 믿을 인사들이 더욱 싫어질 듯 합니다. 여기서 번드레하다는 것은 실속 없이 겉모양만 번드르르하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앞에 나왔던 흔연히랑 마찬가지로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어휘를 묻는 문제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자익은 황씨가 나한테 기이한 폭포가 있다고 말해줬는데 황씨 말이 번드레한 말이었다, 거짓말이었다 라고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본 것이 너무 황씨가 말한 것이랑 다르기 때문에. 즉 자익이 황씨가 말만 번드레한 인사라고 생각한 까닭은 황씨가 보잘것없는 폭포를 기이하다고 말해서 일행이 괜한 발품을 팔았다고, 즉 괜한 수고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물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 자익은 자신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경솔한 인물이다 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바탕으로 사람을 못 믿을 사람이다, 말만 번드레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여기까지가 중간입니다. 기이한 폭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경치 구경과 폭포 구경을 포기하게 된 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황씨에게 속고 만 것을 유감스러워한 것이다. 산에서 내려온 뒤 길을 알려준 노인을 만나 본 것을 얘기하자 노인이 말했다. 앞서 폭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줬던 노인을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만났대요. 그래서 다시 말한 거예요. 노인한테. 그 폭포 정말 보잘것없던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노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위에 진짜 폭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냇물을 따라 내려가면 길이 끊겨 도달할 수가 없습지요. 꼭 산등성이를 따라서 가야 이르러 굽어볼 수가 있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가야 진짜 폭포를 볼 수 있대요. 즉, 앞서 글쓴이가 산등성이로 점점 올라가기만 했다라고 했잖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반면 냇물을 따라 내려가면은 도달할 수가 없대요. 근데 자익은 시내로 내려갔다가 온 것이었어요. 따라서 자익이 본 것은 냇물을 따라 내려가서 본 것이기 때문에 글쓴이와 일행들이 찾고자 한 폭포, 즉 황씨가 말한 그 기이한 폭포가 아닌 거죠. 자익은 황씨가 말한 폭포를 본 것이 아닌 거였습니다. 이러한 노인의 말을 듣고선 글쓴이는 그제야 내가 갔던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았습니다. 좀 더 애를 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자신이 중간에 포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죠. 하지만 또한 폭포의 실상이 자익이 본 것 정도에 그치지 않음이 기뻤고 잠시 남겨두어 뒷날에 유람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 더욱 여운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정서와 깨달음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안타까울, 기뻤고 와 같이 글쓴이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었죠. 글쓴이의 정서 및 깨달음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특히 서술형으로 안타까움을 느낀 까닭, 기쁨을 느낀 까닭을 묻는 문제도 많이 출제되었어요. 이렇게 비록 폭포를 보지는 못했으나 다음에 구경할 거리가 생겼다라고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글쓴이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유람한 날은 신민년 8월 21일이고 그 이튿날 이 글을 쓴다 라고선 글을 쓴 이유와 날짜를 밝히고 있어요. 어떤 일을 기록하여 잊지 않으려고 쓰는 글인 기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기가 바로 교술갈래에 속하는
하나의 양식이에요. 이렇게 글을 쓴 계기가 드러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폭포를 보지 못한 데 대한 깨달음과 글을 쓴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폭포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경험과 그에 대한 감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활동에 나온 지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윗글과 마찬가지로 노인이 등장하죠. 따라서 두 인물을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네요.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윗글과 마찬가지로 글쓴이인 나가 직접 겪은 경험이 드러납니다. 수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우리 보통 집 그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뭐 창문을 그리거나. 그런데 이 순서랑 거꾸로였대요.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뭐 도리, 들보, 석가래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지붕을 그렸대요.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인 거죠. 목수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그림에 해당하는 거죠.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라고선 글쓴이가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실제와 다른 방법을 고수해온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나의 서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이렇게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한다고 했죠. 노인 목수의 일화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차칠이의 일화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차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한자로 그것을 탁이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빡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장이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탁을 가지러 집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소? 당신의 발로 신어보면 될 일 아니오. 차칠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이 말은 즉, 내 발보다 내 발을 본뜬 종이가 더 정확하다라는 좀 어리석은 말이죠.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차치리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이 발로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노인 목수는 실제적 본질을 추구하는 인물이에요.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어서 탁보다는 발을 더 중요시하는 인물이고 나는 차치리처럼 어리석게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인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반성하고 있네요. 탁과 족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이 끝나고 있어요. 여기서 탁과 족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라는 것은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을 뒤바뀌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즉 주객이 바뀐 사고라는 거죠. 이 상황과 관련된 한자성어는 주객전도 그리고 본말전도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탁과 족이기 때문에 탁에 기역 표시하고 족에 니은 표시하고 기역과 니은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겠죠. 탁은 비본질적, 형식적, 관념적, 이론적인 것을 의미하고 족은 본질적, 실제적, 구체적, 실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탁이 아니라 족인 거죠. 이렇게 글쓴이의 깨달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깨달음은 즉 형식 때문에 본질을 잊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삶의 실제적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 학습활동 지문의 주제는 삶의 실제적 본질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다 빈출 유형이 서술상의 특징과 갈래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보지 못한 폭포고 나는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예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멈추고 선지를 읽어보고 답을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답은 4번입니다. 우선 1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가와 나 모두 자유로운 형식 속에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다. 가와 나 모두 교술갈래인데 교술갈래는 형식이 비교적 자유롭고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이 보통 나오기 때문에 글쓴이의 가치관,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죠. 2번, 가와 나는 모두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가에서는 글쓴이가 폭포를 보러 간 경험과 그에 따른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었고, 나는 글쓴이가 직접 만났던 노인 목수의 일화, 그리고 차치리의 일화를 바탕으로 깨달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둘 다 교훈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3번, 가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나는 유추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가는 아까도 말했듯이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는 유추, 유사한 점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글쓴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노인에게서 얻고 있다. 가는 글쓴이가 필요로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는 폭포로 가는 길에 대한 정보를 노인으로부터 얻었어요. 하지만 나에서 글쓴이는 노인이 집을 그리는 순서를 보고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 노인으로부터 글쓴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죠.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가는 나와 달리 여정에 따른 견문이 드러나는 기행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가는 폭포를 보러 간 경험과 그에 따른 감상이 드러나므로 나와는 다르게 기행문의 성격을 보입니다. 여정에 따른 견문이 드러나는 거죠. 따라서 5번의 답은 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최다 빈출 유형 2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로 글쓴이의 깨달음을 묻는 문제도 나온다고 했죠. 따라서 17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습활동 지문입니다. 윗글의 글쓴이가 당부하고 싶은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1번입니다. 글쓴이는 탁과 족 중에서 족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탁과 족이 뒤바뀐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탁은 이론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관념적인 것을 말하고 족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본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탁보다 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따라서 글쓴이는 이론보다 실천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 글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 구절 중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는 문제도 출제된다고 했기 때문에 24번을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 중 내용상 가장 연관성이 적은 것은 이렇게 기억에서 미음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하나가 연관성이 적대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찾아보셨나요? 답은 리을입니다. 기역과 니은, 디귿, 미음은 모두 진짜 폭포, 글쓴이와 일행들이 찾고자 했던 폭포, 황씨가 말했던 폭포죠. 그 폭포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고 리을은 진짜 폭포로 도달할 수 없는 길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냇물을 따라 내려가면 길이 끊겨 도달할 수가 없습지요. 자액이 바로 시내로 내려가서 본 것이 가짜 폭포. 따라서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 성격이 다른 것은 리을입니다. 보지 못한 폭포 말고 학습활동 지문, 이 지문에서도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표시를 한 다음에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라고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어떤 것이 탁과 관련된 것이고 어떤 것이 조옥인지, 즉 어떤 것이 본질이고 어떤 것이 비본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2-4단원 보지 못한 폭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